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결국 구속되면서 마약 수사가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는 마약 범죄 실상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마약 수사 전문가인 김희준 변호사, 또 마약 중독 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진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약이 많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계속해서 마약 관련 범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돈 스파이크가 어제 결국 구속이 됐고요. 돈 스파이크의 이제 사건을 좀 보자면 어제 취재진의 질문에 마약을 언제부터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최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보니까 마약류 동종 전과가 이미 3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전부터 이미 상습적 투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정가가 3번 있을 정도면은 상습적이라고 보고요. 마약 중독이라는 거는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네네. 뭐 계속 반복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처음에는 보통 혼자서 하질 않거든요. 네네. 이제 남들과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배우다가 이제 중기나 말기쯤 가야 이제 혼자서 하는 경향이 좀 많아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라고 하셔서 이번에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호텔에서 같이 모여서 마약 투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이제 취진의 질문에 또 마약은 혼자 했다 네. 이렇게 했지만 같이 마약한 혐의를 받는 보도방 업주도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좀 거짓말을 하는 점도 의문이거든요. 왜 그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마약을 투약할 때는 혼자는 잘 하지 않고요. 네. 여러 사람과 같이 하게 되고. 근데 이제 거짓말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뭐 같이 투약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수사가 확대가 되면은 또 뭐 같이 그 공범들도 수사 대상이 돼서 검거가 되게 되고 네. 또 자기 여죄도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밝혀진 범죄 사실뿐만이 아니라 공범들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투약했던 그런 사실들까지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숨길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돈 스파이크가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제 SNS나 여러 공간에 과거에 뭐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들이 다시 좀 올라와서 재조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뭐 다중인격, 네. 사중인격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한 장면이 요즘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게 마약 투약과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입니까? 뭐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약류라는 거는 도파민을 높여주기 때문에 네. 보상률에 높아지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게 전두엽에 높아지면 정신병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암페타민 사이코시스라 그래서 이런 각성제에 의한 정신병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의심이 들다가 피해망상이나 관계망상으로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엔 금방 좋아지니까 자신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다가 좀 이제 뭐 며칠 지나면 좋아지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근데 다음에 또 마약을 하게 되면 또 그런 증상들이 심해지면서 오래 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이 변화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니까 그걸 뭐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어쨌든 마약류라는 건 정신병을 유발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마약 투약한 뭐 환자들도 많이 보셨을 테고 네. 대부분의 이런 증상이 다중인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제 실제적인 다중인격은 본인이 어떤 인격으로 변화됐다가 어느 시기에 또 원래 본 인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진정한 다중인격이라기보다는 정신병적 상태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모습이 아니니까 이제 다중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돈 스파이크가 체포될 당시에 필로폰 30g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1000회분을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1회 투약이 0.03g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한 명이 이렇게 1000회분의 마약을 소지한 이유도 조금 궁금해져서 이 점은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0.03g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네. 이제 1000회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정맥 주사를 이용을 해서 필로폰을 투약했을 경우에는 보통 0.03g 정도만 투약을 하는데 네. 요즘은 반드시 뭐 그런 방식으로만 투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리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은박지 같은데 태워가지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뭐 투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료수 같은 데 타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0.03g만 투여를 하는 게 아니라 0.05g, 또 많게는 또 0.1g까지도 가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천해분에 훨씬 못 미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예. 돈 스파이크, 네네. 보통 이게 말씀해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좀 여유 있게 구입을 하거든요. 주시죠. 아, 일부러 좀 예, 더. 매번 뭐 찾아서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구하기가 힘드니까 한꺼번에 뭐 많이 구입을 해서 여유 있게 가지고서 오랫동안 사용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나중에 이제 중독이 심해져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있을 때는 겨우 1회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여유가 있을 때는 대부분 많은 양을 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자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걸릴 가능성이 더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돈 스파이크 측의 그 변호인의 대답은 어떻게 보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마약을 희석해서 투약하는 게 서툴러서 좀 여유 있게 소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곧 마약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했는데 이 주장에 좀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신뢰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요즘은 이제 그 필로폰의 순도 자체가 그전에 이제 북한산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좋아서 0.03g 정도만 투여를 해도 그 투여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동남아에서 오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순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불순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0.03g만 가지고는 효과를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다 많이 투여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다 투여하게 돼서 사망하는 사건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돈 스파이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예인들과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다른 연예인들도 마약을 했을 가능성을 보고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남자의 자격으로 유명했던 연예인을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연예계 전반으로 마약 수사가 확대가 됐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돈 스파이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연예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건 또 수사기관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또 최근에 가수 남태현 씨 그리고 인플루언서 서민재 씨의 마약 투약 혐의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연예계 마약 파문은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연예계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성이요. 연예인들은 뭐 일반적인 서민들과 이렇게 노출되는 게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놀고 싶어도 어디서 이렇게 마음대로 노출이 어렵잖아요. 금방 이제 세상에 알려지니까 그래서 그룹핑이 돼서 자기들끼리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많고요. 또 그런 공동체를 하다 보면은 매번 하는 것이 좀 지루해지고 그러면 좀 자극적인 걸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그런데 발을 들여 놓으면은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그룹핑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투약자들은 판매자를 잘 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제 다시 또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잡히면은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네네. 대부분의 투약자들은 판매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문제도 좀 있어서 이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수사해 나가듯이 퍼져나가 사람들도 이렇게 중독이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아마 그런 연예계 쪽에 한번 수사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었는데 요즘에 좀 태세를 보면 너무 대범해지고 있는 범죄 현황도 좀 보이고요. 실제로 변호사님께서도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죠. 어떤 의미에서 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약 그 사범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마약을 구입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게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가지고 몇 번의 그 신뢰성을 확인을 한 다음에 대면 거래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SNS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범죄에 빠져드는 연령층 자체도 굉장히 연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보면은 40대가 가장 많았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10대들의 마약 범죄는 10년 전에 비해서 11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소화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외국에서 대마 같은 게 이제 합법화가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합법화가 되는데 그게 쉽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약류 중에서 제일 무섭은 게 대마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이제 마약류로 점점 이행해가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네. 하나는 요새는 이제 불법 마약류보다도 이제 의사들이 처방하는 마약류가 중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수면제나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걸로. 그래서 의사가 처방하는 거고 그러니까 별로 무섭게 생각을 안 하고 옛날에 불법 마약 그러면 몰래 숨어서 해야 되고 좀 무서운 거라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조심성도 많이 떨어지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접근이 되는 경향이 많아지죠. 실제로 뭐 교환학생이나 유학 같은 거를 가서 대마를 접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죠.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걸 하니까 그 위험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랑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갖고 오든가 그 얼마나 불법이고 무서운지를 모르고 네네네. 그러다가 또 검거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죠. 생각보다 이제 많은 일반 국민도 대마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건데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로폰처럼 중독 증상이 심하진 않은 건가요? 아니요, 심합니다. 예전에 1970년대 대마 쪽 파동이 일었잖아요. 그 전에 대마는 THC 함유량이 지금 대마의 17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THC요? 예,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이라고 대마 속에 들어있는 환각제 성분이에요. 네네. 그게 한 10배에서 20배까지 높아졌고요. 그거를 또 이렇게 오일로 만들면 해시시 오일이 돼요. 그러면 또 서너 배 높아져요. 옛날에 대마하고 지금의 해시시 오일은 100배 정도 강해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조금 그 마약을 접촉할 수 있는 면이 넓어졌고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해서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인천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마약방을 운영을 하다가 그 혐의로 붙잡혔거든요. 유통까지 한 점이 조금 더 충격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텔레그램 마약방을 직접 운영을 하면서 네. 그 성년들을 그 유통책이라든가 수금책으로 고용을 하면서까지 그 마약 조직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드러났는데 그 사건만 보더라도 결국은 지금 마약에 접근하는 연령층이 극도로 연소화되고 있다. 그게 극단적인 그 사례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져 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요새 이제 유통하는 방법이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SNS나 인터넷 통해서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이 그런 사용을 더 잘하거든요. 네. 나이 든 사람들은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그래서 그런 젊은 층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SNS 활성화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게 진입 장벽이 낮은 건지 제가 지금 만약에 뭐 인터넷에 마약 구매 이렇게 쳐도 바로 어느 정도 찾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그 구글 같은 데서 이제 마약 은어 같은 걸 입력을 하면은 네. 뭐 텔레그램 마약방이라든가 마약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D웹상에 있는 애국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외국에 있는 수사기관 간에 공조 체제가 분명하게 확립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피의자를 특정해 나가고 검거를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공조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수사기관과 어느 정도 공조하는 게 필요한데 뭐 위장 수사 같은 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말하는 위장 수사는 위장 거래 기법, 이제 위장 우리가 그 수사관들이 매수자를 가장해 가지고 거래를 해서 그 마약 밀매 사범들을 검거하는 그런 수사 기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필요한 제도는 최근에 그 디지털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된 위장 수사 제도. 그 위장 수사 제도로 지금 그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언더커버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언더커버 제도를 이용한 수사 기법이 대부분 외국에서는 다 도입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만 빼놓고는 다 도입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사관들이 그 조직에 잠입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조직의 그 정보를 다 캐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또 그 정보를 또 외국에 있는 수사기관과 공유를 하고 하면서 효율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허용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런 좀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보자면 지금 법령상 정해진 마약으로 이게 마약이 정해져 있는 것만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신종 마약 같은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신종 마약은 그러면 적발을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하려면은 마약류로 등재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그게 마약이어도 법령상 마약류로 등재가 돼 있지 않으면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재형법정주의 원칙이죠. 근데 계속해서 신종 마약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식약처에서 열심히 해서 그때그때마다 등재를 시키기는 하지만은 실제 신종 마약이 나오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디자이너 드럭이라고도 하거든요. 디자이너. 네, A라는 물질이 이제 마약류로 등록이 되면은 그 구조식을 약간 바꿔가지고 다른 약으로 또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러면 이제 마약류에 해당이 안 되니까. 네네. 그 이제 일본에서는 합성대마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디자이너 드럭으로 계속 바뀌는 약을 위해서요 포괄적 규제법을 만들어서 그 중에 어떤 한 성분이 들어 있으면 무조건 다 법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효과를 많이 봤다 그럽니다. 좀 더 범위를 넓게 네. 만드는 방안인 것 같은데 신종 마약 같은 경우가 더 좀 중독성이 강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값은 싸고 순도는 높고 효과는 좋게 만들어야지 활용성이 있으니까 점점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약 범죄를 물론 이제 빠르게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하는 부분도 굉장히 강화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좀 문제점으로 저희가 보는 게 영화에서도 그렇고 네. 중독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중독 치료를 할 때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네. 어떤 모습을 좀 보입니까? 근데 거의 99.9%의 중독자들은 본인이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치료적 입문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대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든가 가족들에 의해서 강제 치료를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중독 치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중독됐다는 걸 인정을 해서 스스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오질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규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마약 사범들도 지금 18,000명이 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걸렸을 때 우선 치료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그 사람들이 재범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대중에 대한 뭐 예방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료 보호 제도나 치료 감호 제도나 치료 명령 제도나 제도적으로는 다 돼 있어요. 근데 활용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제 법 쪽에서도 이걸 뭐 죄만 묻는 게 아니고 벌만 주는 게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실제로 마약 사범들을 많이 검거하지 않았습니까? 듣기로는 마약 사범들이 일반 범죄자보다 더 좀 위험하다. 네. 이게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들 수 있어서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검거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실제 그 수사관들이 마약사범들을 검거를 할 때 그 현장에서 몸싸움도 많이 벌어지고요, 격투도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흉기를 들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성도 높고요. 이게 마약 중독 치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완전히 치료가 된다는 게? 완치라는 개념은 쓰진 않아요. 이게 만성 질환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마약을 남용했을 때 느꼈던 기분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억이 평생 지속이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이 살아있는 한 계속 재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억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더라도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바꾼다든가 뭐 생활 양식을 건강하게 바꿔나가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약만 안 한다 그래서 그게 효과 있는 게 아닙니다. 네네. 약을 끊음으로 해서 자기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으로 바뀌어가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의 중점은 남은 삶을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에 중점이 돼 있는 거지 어떻게 약을 끊느냐 하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마약 예방 시스템 마련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치료 보호 제도도 있지만 활성화가 거의 안 돼 있고요. 초범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많이 수강 명령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한 40시간 교육받는 걸로 끝나요. 네.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치료와 연관할 수 있는 치료 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또 입원 치료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면은 우리 치료 감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치료에 입문할 수 있도록 제도는 많이 돼 있는데 이거를 잘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약과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약 수사 전문가 김희준 변호사 그리고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원장 두 분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